우크라이나 사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사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조직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대체 어떤 조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심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어떤 기관인지, 어떤 역사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는 노스 아틀란틱 트리티 오르가니제이션의 약자로 1949년에 창설된 유럽과 서방 국가의 군사동맹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인 2차 대전이 막을 내리고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도는데요. 독일과 일본 등 세계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세계는 강자에 의해 양분되어 버렸죠. 사실 미국과 소련은 앞으로의 세계 정세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일찌감치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두 국가는 전쟁을 끝내기 전부터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각자의 편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가를 끌어오기 위해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놓기 시작했죠. 여기서 소련의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직접 깃발을 꽂은 소련은 함락 과정에서 많은 동유럽 국가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순식간에 공산화가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유럽의 동쪽이 소련의 영향력 아래 빨갛게 물들어버린 것으로 미국에게 있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이념의 차이로 세계가 양분될 텐데 역사, 경제, 정치적으로 강력한 유럽의 국가들이 공산권으로 넘어가 버리면 미국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오랜 시간 세계를 양분할 두 진영이 세계대전의 원흉 독일에서 부딪힙니다. 그렇게 독일은 4등분되어 절반은 소련이, 나머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나눠가지고 3년간의 짧은 군정 시기를 보내는데요. 이후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은 자유세계로서 우방이 되어줄 국가가 하나라도 더 필요했고 독일은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였습니다. 이에 독일에 민주정부를 만들고 독립시켜 그들의 일은 알아서 책임지게 놔두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런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소련은 이런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 독일의 화폐를 똥값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비상이 되어 독일 경제의 폭락을 막기 위해 새로운 독일 화폐를 만들어 연합국 점령 지역에 유통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동서로 갈라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미국에게 굉장히 불리했는데요. 독일은 국가의 영토만 절반으로 나뉜 것이 아닌 수도 베를린까지 절반으로 나뉘어 있었고 하필이면 베를린이 동독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련은 베를린을 몽땅 먹고 남은 독일 지역까지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계산하에 베를린을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이 베를린을 지원하기 위해 하늘에 기찻길을 만들어버리는데 이 사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채널에 업로드한 베를린 공수작전 영상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독일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주변 유럽 국가들은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게다가 절대악인 나치를 전차로 밀어버린 소련의 강력한 기갑전력이 지금 당장이라도 시동을 걸어버린다면 유럽은 순식간에 소련의 손아귀로 넘어갈 것이 분명했죠. 이런 일이 정말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유럽 국가엔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이야 대서양 건너에 있으니 어떤 일이 생겨도 미국의 입지가 줄어드는 정도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입니다. 이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각각의 국가들로는 소련을 맡기는커녕 각계격파 당할 것이 뻔하니 힘을 합치는 것만이 답이었는데요. 그렇게 1949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서유럽 국가와 소련의 최대 라이벌인 미국까지 총 12개국 정상이 미국 워싱턴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한 조약을 만들고 서명하는데 지금도 떠들썩하게 거론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창설이었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군사동맹 조직이 서방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나토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주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력을 사용하겠죠. 여기서 이 무력 사용이 나토의 핵심인데요. 나토 가입국들은 강력한 국가들끼리 모여 주변 약소국들을 상대로 힘을 자랑하며 분위기 잡는 조직이 아닌 그들만의 단단한 군사동맹입니다. 가입국 중 단 한 나라라도 제3국의 공격을 받는다면 모든 나토 가입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무력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하나의 나라를 때렸는데 1대 12로 바뀌는 마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마법은 공동의 적이었던 소련에 대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련에 대항할 강력한 군사동맹이 결성되니 자국의 안보가 불안한 많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며 아우성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나토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입국이라도 사태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국가들이 개입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련이라는 엄청난 적의 존재는 나토의 세력 확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952년 그리스와 터키의 가입을 시작으로 1955년엔 서독, 1982년엔 스페인, 1999년엔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가입하며 수많은 신규 가입국들이 생겨납니다. 이렇듯 냉전시대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모여 소련에 대항하는 거대한 동맹을 만들어내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이는 소련에게 엄청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국을 찬찬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는 공산권 국가로 소련과 친하다 못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도 가입했던 국가들인데요. 그 전에 1999년은 소련이 붕괴한 지 8년이 지난 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나토는 소련에게 대항하기 위해 몸집을 더욱더 키우던 와중 이게 웬걸 소련이 붕괴하게 됩니다. 무려 40년간 소련을 막기 위해 존재한 조직인데 소련이 없다면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과 달리 나토는 소련이 사라졌어도 국가 안보의 위험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조직 확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친소련 국가는 물론 심지어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도 가입할 수 있었죠. 이후 나토는 강도 자체는 전보다 약해졌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게 됩니다. 불규칙적인 안보 위협에 단일 국가가 대응하려면 여러모로 부담이 크겠지만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도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도 여전히 불안한 요소로 남아있었죠. 이런 안보적인 측면과 더불어 경제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나토 유지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2004년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가입하고 2009년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17년과 2020년에는 몬테네그로와 북마케도니아가 가입합니다. 현재까지 29개의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거대한 하나의 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나토는 가입국뿐만 아니라 파트너 국가도 상당한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40개국이 나토와 협력하며 강력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는 알겠고 결국 나토는 군사조직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묶어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들은 가입국별로 적국에 대항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폴란드, 독일 등 소련 또는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국가는 육상 전력에 많은 힘을 쏟아 지상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막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지중해나 대서양 등의 바다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리고 터키는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오는 골목인 다르다넬스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통해 흑해에서 나가는 길목을 가로막으며 러시아 해군으로부터 지중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터키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의 새로운 진격로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려 나토군은 터키에 수많은 미사일을 배치하기도 했죠. 그럼 창립 멤버인 캐나다는 어떤 역할일까요? 캐나다도 러시아와 또 다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바로 북극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러시아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캐나다 머리 위로 날아가게 되는데 반대로 러시아에서 미국을 공격하면 캐나다를 가로지른다는 뜻입니다. 이에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를 창설해 북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강력한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나토의 중심국인 미국을 방어하는데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토의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은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원하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려 나토 가입국이 내는 비용의 67%를 미국 혼자서 부담하고 있죠. 이렇게 아무리 미국이 중심을 잡고 국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 국가가 모이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팀 프로젝트나 조별 과제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성되는데 이 체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6.25 전쟁은 나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전쟁을 지원한 유엔군의 중심은 나토 회원국의 군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토 창설 이후 최초로 대규모 전투를 다국적으로 참전하다 보니 현대의 견고한 체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 가입국이 훨씬 더 많아진 현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해 지휘관들의 국적이 수십 가지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나라별로 계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 이 사람이 내 상관이라고? 말도 안 돼! 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토 내에서 특별한 계급 코드를 만들어 지휘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나토의 최초 목적인 소련의 저지는 소련 붕괴 이후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러시아와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나토의 역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나토의 사령부들은 대부분 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령부인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벨기에에 있으며 나머지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각지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유럽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나토가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지는 미지수지만 나토는 계속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세르비아나 스웨덴, 핀란드도 가입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장하다 못해 과거엔 러시아에게도 가입 권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들어갈 일이 없긴 하지만 아마 들어온다고 해도 회원국들이 찬성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가입 이후에 같은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이유들로 러시아의 나토 가입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계 이슈 중심에 있는 거대한 안전보장기구 나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